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사하게 돌아온 김만권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예, 그래도 예, 날씨가 봄이 예, 왔고 오늘 예. 박사님 의상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냥 분홍색으로 입긴 입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4.16이라서 너무 좀 마음 아픈 날이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남아있는 유가족분들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여전히 안전이 개선되지 않아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예. 네, 첫 번째 뉴스도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11주기. 네, 오늘이 11년째 된 날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11번째 봄이 찾아왔는데요. 세월호가 인양됐던 이 목포 신항, 경기도 안산, 또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1년을 이제 돌이켜보면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싸워온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이제 관련된 행사가 열렸는데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돈과 권력이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쳐왔다. 이런 메시지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11년간 또 무엇이 바뀌었냐, 얼마나 바뀌었나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어제 이 동아대 재난관리학과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시민 10명 중 4명이 우리 사회가 대형 재난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계속해서 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이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또 반복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월에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정부가 이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서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던 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요. 박승열 4.16 연대 공동대표는 한동훈 권한대행 또한 윤석열 씨의 내란 당일 행적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행적 또한 봉인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아까 뭐 언급해주신 우리 소위 인식조사, 사회적 재난 안전 인식조사 결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44%인데 반해서 안전하다는 응답은 17.6%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그런데 안전하다고 대답했던 분들이 43%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5.5%나 감소한 걸 실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라고 하면 전체 응답자들의 54.4%가 향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할 거다. 예, 그리고 47.8%는 대규모 참사가 10년 내에 발생할 거다라고 응답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재난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있다라는 대답을 다 합쳐보면 거의 58%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이 중앙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정부가 사실 이걸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참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주항공 참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17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잊혀진 참사가 됐어요. 예, 지금 제주항공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엄에 파묻혀서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참사가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이제 넘어갔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세월호 때 우리가 수많은 다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뭐 진실을 규명하겠다.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혔다고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 권력이. 그리고 권력이 책임을 졌다고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사회적 애도를 한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반복되는 사고를 막는 건데 이 반복되는 사고의 주기가 오히려 뭔가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애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사회적 애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애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에게 그럴 만한 곳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세대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그런 거였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여러분 계엄 이후에 집회에 나가보면 여전히 민주주의를 지키고 밤을 새고 했던 거 우리 또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줘서 너무 고마울 뿐이고요.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끼는 날입니다. 예.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은 아니야.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런 내용을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예, 지난 4월 8일 한대행이 이원규 법제처장 한상훈 부장판사를 대통령 목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임명 절차를 멈추기 위해서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측이 최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가 단순히 임명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 형식에서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발표는 했지만 지명이 아니었다라던가 이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편 건데요. 근데 하지만 사실 이 지명과 임명이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가 한대행의 행의 이 지명 공고가 임명과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된다라는 내용의 보충 의견서를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헌재는 이번 주 중 그러니까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금요일 전쯤에 가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덕수 대행이 낸 의견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참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은 양심적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다 자기 입으로 지명한다고 말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런데 지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발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바이든 날리면과 함께 이 정부의 가장 개소리 중에 하나로 기억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과 함께 후대에 회자될 이야기예요. 계속 회자되고 놀림거리가 될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뭔가 서로 이것만큼은 이렇게 지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관행들이 있고 그 관행들이 사실상 시스템을 지키는 거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행이 무너지면 법률 조항도 때로는 무력해지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한덕수 대행이나 이번에 내란 세력의 내란 무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내란 세력 무리들이 하는 짓들이 딱 이런 거거든요. 관행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결국 이건 우리 국민이 응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한덕수 대행이 본인에 대한 차출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네, 앞서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직접 통화를 한 이후에 미국발 이 통상 전쟁 대응과 관련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제 관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알래스카 LNG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다음 주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미국의 어떤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과도기의 대행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이 어제까지 마감이었던 이 경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차출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제 MBN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승리는 국가를 위해서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근의 매트를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소문만 이제 무성한 상황에서도 한 대행이 아무런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이제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는가 하면 또 오늘은 이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을 하면서 이 경제 통상 분야에서 좀 보폭을 넓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평생 관료로 살았던 사람이 정치인으로 갑자기 떠오른다. 심지어 대통령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덕수 차출론 자체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건강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 또 바깥에서 찾잖아요. 예? 윤석열을 가지고 그렇게 망해놓고 이제 또 바깥에서 이제 구원투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선출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는 관료이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은 뭔가 결단하고 대신 책임을 져주는 사람인데 반해서 관료들은 관리를 그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관리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하면서 그 부담을 떠안으면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교감 그리고 그 교감 속에서 내가 이행해야 할 거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결국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 윤석열도 그 경험이 전무했던 거예요. 검사로서의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자기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한독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뭐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만약에 참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도 막 이야기가 있는데 전 양쪽이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인데 왜냐 그러면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같은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둘 내놓는 셈이에요.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탄핵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둘이나 내놓는 폐륜적 행위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선하고 난 다음에 최종 후보가 한덕수와 같이 다니라는 카드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의 대통령 경선이 요식행인 거예요. 그러게요. 예,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리고 출마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왜냐하면 지금 권한 대행으로 하고 있는 일, 특히 미국과의 협상 같은 일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의 역할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출마해요.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예? 오늘도 여러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헛소리 이건 헛소리도 아니죠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반장 선거 하는데 반장 선거 관리하는데 갑자기 반장으로 출마하면 그것도 웃긴데 예? 분단장을 선출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뉴스타파 기자 질문에 자리 뜬 홍준표. 네, 오늘 비전 발표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홍준표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 분야 비전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정책 발표 마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기자가 뉴스타파 기자다 이렇게 밝히자 홍준표 후보가 됐어라고 하는 몇 마디를 남기고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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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기자님. 네, 앞서 이제 뭐 홍준표 후보의 언론 대응 방식이 좀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걸 좀 지적하는 미디어 오늘 기사도 나온 바가 있는데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1차 경선에 이제 8명이 총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막 경선을 시작하게 한 상황인데 한덕수 차출론에 이어서 또 반 이재명 빅텐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이제 주요 대선 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장을 잇따라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조찬을 하고 안철수 의원과 오찬을 한 데 이어서 나경원 의원, 유정복 시장까지 이 오세훈 시장과의 회동이 이제 줄줄이 성사가 된 건데요. 이 중도층 표심을 둘러싼 이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 정작 보수 언론도 이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반성 없이 계속해서 뭐 한덕수 차출론 그리고 이재명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좀 의식을 했는지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서 윤 전 대통령을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정치 철학적으로서 좀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요?
볼 포인트가 없죠. 그게 핵심이네요. 정치 철학자라서 도저히 해설할 수 없는 이 상황. 야, 이게 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중구난방 다 튀어나와서 내가 대통령 해보겠다 그러고. 예. 예, 이게 뭐 아무 질서도 없고, 예, 막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난립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늘 홍준표 그 시장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 정치가 적대 정치 때문에 망했는데, 예, 이렇게 언론에 대해 적대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언론이 사실은 권력의 감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감시자한테 적대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감시하는 거에서 편을 갈라서 어떤 특정 언론은 잘해주고 특정 언론은 저렇게 적대시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권력이 언론을 편파적으로 만들고 더욱더 언론을 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저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사저 정책 같은 걸 통해서 경선에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예,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힘의 윤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면 이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사실은 극우 유튜브 정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한동훈 같은 찬탄파에 맞서서 반탄파 연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오세훈 지지가 누구한테 갈지, 그리고 이 경선에서 또 이제 누가 대표가 되는지도 문제지만 사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선이 끝난 뒤에 한독수 권한대행과 단일화 트랙이 만들어질지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윤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에 실질적으로 여전히 발휘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이다. 이것 되면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연우님이 슈퍼챗 써주시면서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그릇이 작네요. 지금 뉴스타파한테 지문을 받는 게 오히려 나중에 검찰 조사 받는 것보다 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네요. 예. 자,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계엄 이후 휴대폰 바꾼 대통령실 참모들. 네, 비상계엄 이후에 잇따라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거죠. 네, JTBC 보도인데요. 강의구 부속실장이 이제 지난해 12월 15일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습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다음 날이었는데요. 강 실장은 지난해 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국무위원들에게 이 대통령실로 이제 들어오라 이런 연락을 돌렸고 또 비상계엄 선포문 배포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는데요. 12월 12일에 한번 기종을 교체를 하더니 또 다음 날 오전 1시 6분에 이 기기를 바꿨고요. 또 14분 뒤에 또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최진웅 전 이 국정메시지 비서관, 그리고 이기정 의전 비서관이라던가 윤재순 총무비서관까지 해서 휴대전화를 한두 차례 계엄 이후에 바꾼 정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 경호처가 이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지금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 집무실 CCTV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경찰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이 삼청동 안전가옥 내 CCTV와 또 이상민 전 장관의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3차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모두 불청구를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성훈 차장이 또 이달 말에 이 경호처 차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경호처 연판장 사태 이후에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80%의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댓글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핸드폰 예. 바꿨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계십니다. 그 거짓말했죠. 예, 국회에서. 예. 아니 뭐 저도 이제 이거 봤는데요.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특히 저는 경호처 연판장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이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사실 이 경호처만큼 명령이 죽고 사는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이 죽고 사는 조직이라도 부당한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결국 그런데 그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는 일은 그 조직의 다수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 가능한 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경호처에서 80%가 넘는 일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경호처 직원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이제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휴대폰 교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 공직자들이 특히 탄핵 이후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관료들이나 특히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회동 후에 휴대폰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바꾸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건 두고 다 이제 결국은 이거 왜 바꾸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저게 다 속이는 게 있고 구리는 게 있고 감추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수사로밖에 밝혀낼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네. 저희들이 공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적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숨긴다라는 건 그들이 공적 행동을 사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예, 공적 행동을 사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왜?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하면 처벌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태에 대한 저희가 규탄은 많이 했었는데 이런 맥락으로 풀어주시니까 또 얼마나 또 이게 문제적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